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펀드에 대해서 펀드가 어떤 금융상품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목표한 수익률에 맞게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주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한 만큼 돌려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하고 싶어도 어떤 주식을 해야 할지, 심지어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더라도 이 펀드라는 녀석을 통해서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왜 펀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장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은 금액으로도 우량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우량한 회사이면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 구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21년 2월 8일 기준으로 한 주당 가격이 2,088달러인데 환율이 1,100원이라면 하나로 229만 6,800원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이 있어도 10주도 사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펀드를 통해서라면 만원이든 10만원이든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하고 구글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이나 기타 자산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큰 틀에서의 투자 대상만 결정한다면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핫한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도 도대체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가 고민이 될 텐데요. 펀드를 선택한다면 그냥 쉽게 전기차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종 자체에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만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투자하고 싶은 대상이 금이나 원자재가 된다면 거래하는 방법과 보관의 문제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펀드라는 상품입니다.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펀드, 분명히 단점도 존재할 것인데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부분을 해소해 준 만큼 그 대가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펀드는 그 대가로 보수를 요구하는데요. 펀드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보수에서 펀드의 최대 단점이 드러납니다. 펀드의 보수율은 변하지 않지만 운용하는 내내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보수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1억의 1%와 10억의 1%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수익이 충분히 난다면 1, 2% 정도의 보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수익이 마이너스로 간다고 해도 보수는 차감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이 생길 때는 보수만큼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만 이 보수를 줄여보겠다고 보수만 저렴하고 수익도 내지 못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펀드 선택에 있어서 보수도 고려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보수보다는 기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단점입니다.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품입니다. 일부 단점이 있지만 분명 합리적인 금융상품인 펀드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투자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이 어떤 자금인지와 기간이 얼마나 있고 만들어야 하는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맞는 목표 수익률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목표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는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수익률보다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펀드를 선택할 때 보면 과거의 수익이 좋은 펀드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운용 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본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나 가장 고점에서 매수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자산은 등락을 반복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펀드를 선택하고 나면 이제 투자가 시작되게 될 텐데요. 여기서부터 수익률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선택한 펀드를 매수하는 데 있어 한 번에 매수를 하고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분할 매수를 추천하지만 분할 매수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가 오히려 수익을 낮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중인 자산이라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게 가져가서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매수가 끝나면 목표 기간 동안 그냥 묻어둘 것이냐, 과거의 금융기관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항상 얘기하던 장기 투자, 그냥 묻어두고 기다리면 오른다?
여기에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이 실패를 반복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봅니다. 단순히 묻어두기만 한다고 자산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르는 시점이 있는데 그 오르는 시점에 한 번씩 매도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기업과 국가에 흥망성쇠가 있듯 모든 자산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등락을 반복하는데요. 업계 종사자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연준의 행보에 주목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성장하는 업종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한쪽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정책과 반대되는 업종은 아무래도 도태될 수밖에 없겠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릴 때마다 채권과 주식 그리고 환율, 원자재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분량이 많다 보니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충분히 수익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매도라는 행위를 한 번씩 해주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냥 두는 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수익을 확정하는 행위를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금과 구리, 미국 국채와 하이힐드 채권처럼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지는 반대 입장에 있는 자산들을 예를 들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매도하고 하이힐드 채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한다면 최고 수익률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도와 매수가 반복될 때마다 발생하는 복리 효과로 인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펀드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는 단순히 묻어두거나 단기적으로 잦은 매도와 매수보다는 연간 단위로 추세를 지켜보면서 자산 간의 로테이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